매일 우리가 쓰는 수많은 앱들 있잖아요. 이 앱들 뒤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설계도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소프트웨어의 뼈대를 만드는 5가지 핵심 설계도, 그 근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좋은 소프트웨어 하면 보통 막 복잡한 코드를 떠올리시죠?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뭐랄까, 마치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부터 그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시스템의 전체적인 뼈대를 잡는 아키텍처를 먼저 구상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설계도가 소프트웨어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키텍처는 건물의 기초 공사랑 똑같거든요. 한번 잘못 지으면 나중에 뜯어 고치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 이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소프트웨어의 심장, 바로 데이터잖아요. 이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에 대한 2가지 대표적인 접근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은행 시스템, 아니면 대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 같은 거요. 정말 많은 기능들이 딱 하나의 중앙 데이터를 보고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럴 땐 대체 어떤 설계도를 써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요. 딱 보면 감이 오시죠? 바퀴의 중앙축 같이 생긴 저 중앙 데이터 저장소에 모든 기능들이 바퀴살처럼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다들 저기서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저장하는 방식인 거죠. 이 구조 장점은 아주 명확해요. 데이터가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일관성 지키기도 쉽고 새로운 기능을 붙이기도 편하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모든 요청이 저 중앙으로만 몰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기 쉽고요. 더 무서운 건 만약에 저 중앙 저장소가 딱 멈춰버리면 그럼 시스템 전체가 그냥 올스톱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단일장애점이라고 불러요. 정말 위험하죠. 자, 그럼 이번엔 완전히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데이터가 마치 공장 조립 라인처럼 여러 단계를 쭉 거치면서 변환되어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영상 파일을 하나 인코딩 하는데 첫 단계에서 처리한 결과가 고스란히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되는 그런 순차적인 작업 말이에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파이프 필터 아키텍처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데이터가 파이프를 타고 쭉 흐르다가 중간중간에 있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뭔가 처리가 되는 거죠. 혹시 리눅스나 유닉스 써보셨어요? 거기서 명령어 여러 개를 이 파이프 기호로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키텍처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 구조의 진짜 매력은 바로 재사용성이에요. 각각의 필터가 완전히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필터들을 마음대로 꼈다 뺐다 하면서 새로운 작업 흐름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말 유연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야 하니까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막 반응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에는 좀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역할을 나누는 구조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스템 안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할지 정하는 거죠. 이것도 데이터 흐름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익숙한 상황일 거예요. 한쪽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쪽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뭔가를 요청하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가 응답해서 정보를 보내주잖아요. 네, 바로 그 유명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인터넷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모델이죠. 아주 간단해요.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이 클라이언트, 그리고 그 요청에 응답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서버. 역할 분담이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역할이 딱 나뉘어 있으니까 관리가 편하고요. 또 서버 따로, 클라이언트 따로, 필요에 맞춰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죠?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기기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유튜브 서버에 영상 보여줘 하고 요청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죠. 인터넷이 끊기면 그냥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시스템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 기능들이 막 스파게티처럼 얽히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마치 잘 만든 샌드위치처럼 층층이 역할을 나눠서 쌓아 올리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계층형 아키텍처입니다. 시스템의 기능들을 마치 케이크처럼 여러 층으로 착착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규칙이 딱 하나 있어요. 각 층은 무조건 바로 아래층하고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너뛰는 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배우는 네트워크 OSI 7계층 모델도 바로 이 개념을 쓰고 있죠. 이렇게 층을 나누면 뭐가 좋으냐면요. 각 층이 독립적이라서 한 층을 시정해도 다른 층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유지보수가 정말 편해지는 거죠. 근데 단점도 분명합니다. 요청 하나를 처리하려고 해도 여러 층을 다 거쳐야 하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끔은 너무 과하게 층을 나눠서 오히려 구조만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방금 배운 이 계층형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전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매일, 아니 매 순간 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3계층 아키텍처입니다. 방금 봤던 그 계층형 구조를 웹 환경에 딱 맞게 3개의 핵심 층으로 특화시킨 버전인데요. 이건 뭐 오늘날 웹 애플리케이션의 표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그림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제일 위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이고요.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실제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장바구니 담기, 결제하기 같은 핵심 기능을 처리하는 두뇌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맨 아래 데이터 계층은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역할이 정말 명확하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좋냐? 핵심은 바로 분리에 있어요. 각 층이 자기 할 일만 하니까 유지 보수가 쉬워지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몰려서 중간 계층이 힘들어하면 그럼 딱 그 계층만 컴퓨터를 늘려주면 됩니다. 다른 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부하 분산이라는 건데 덕분에 수백만 명이 쓰는 거대한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현대 웹 서비스의 진짜 비밀병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핵심 설계도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리에 쏙 들어올 겁니다. 데이터 중심은 뭐다? 데이터 일관성. 파이프 필터는 재사용성. 클라이언트 서버는 역할 분리. 계층형은 유지 보수성. 그리고 웹의 뼈대인 3계층은 웹 확장성입니다. 각각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나왔고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정말 멋진 말이죠?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기능을 넣어도 기본 구조가 부실해서 시스템이 자꾸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키텍처는 바로 그 무너지지 않는 기본을 만드는 일이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 이 설계도들이 현실에서는 딱 하나만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걸 영리하게 섞고 조합해서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는요,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동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파이프 필터 방식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그 앱, 그 서비스는 과연 어떤 설계도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